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총각과 두 과부.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과부는 처지가 같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며 무척 가깝게 지냈답니다. 도순아, 요즘은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너무 외롭다. 넌 어떻니? 영란이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밤만 되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항상 같이 붙어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훤칠한 청년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순아, 젊은 총각이 이사를 왔다는데 알고 있니? 응, 나도 들었어. 그런데 아직 못 봤어. 그랬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훤칠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렇담. 얼굴 한번 볼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면서 두 과부는 새로 이사를 왔다는 젊은 총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니 총각이 마루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과부는 쌀이문을 열고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가서 자고 있는 총각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무척 잘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머, 잘생긴 것 좀 봐. 꼭 깎아 놓은 인형 같다. 그러게 어쩜 이렇게 사내가 잘생길 수 있지? 그렇게 두 과부는 총각의 얼굴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각의 아랫도리가 서서히 일어서더니 우뚝 솟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우뚝 솟던지 바지 속 물건의 크기가 상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두 과부는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도망쳐 왔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두 과부는 낮에 보았던 청년의 생각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낮에 본 총각은 어쩜 그렇게 잘생겼을까? 그리고 우뚝 솟은 그것은 얼마나 클까? 왜 이렇게 내 몸이 뜨거워지지? 우리 마을에 저렇게 잘생긴 총각이 오다니. 이건 필시 신령님이 날 위해 보내주신 걸게야. 그렇게 두 과부는 각자의 생각에 빠지며 어떻게 하면 총각을 만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아침 일찍 한 과부가 다른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도순아, 오늘도 총각 집에 같이 가볼래? 아니 못 가. 오늘은 그동안 밀린 빨래도 하고 해야 할 집안일이 많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은? 내일도 못 갈 수 있어.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 그럼 밀린 일 다 마치면 그때 같이 가보자. 그래.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습니다. 과부가 가자마자 영란이 과부는 불이 나게 부침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 총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시오. 리시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영란이온데 새로 이사를 왔다 해서 부침개 좀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시오. 고맙소.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그렇게 총각은 영란이 과부를 안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부침개가 무척 맛있구려. 잘 먹겠소이다. 네, 천천히 드셔요. 맛있으시면 내일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안방에 젊은 남녀가 단둘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달궈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서로 눈이 마주치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 사내의 아랫도리가 몸속으로 들어오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일을 치렀는데 과부는 오랜만에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영란이 과부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가 되자 몇 리나 떨어진 장에 가서 떡을 사온 도순이 과부가 총각을 찾아왔습니다. 계셔요? 리시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도순이온데 새로 이사 왔다 해서 떡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시오. 고맙소.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그렇게 총각은 도순이 과부를 안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떡이 무척 맛있구려. 잘 먹겠소이다. 네, 천천히 드셔요. 맛있으시면 내일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도 담소를 나누다 서로 눈이 마주치며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뜨겁게 열정을 불태웠는지 두 사람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엔 미인이 많은가 보구려. 그렇답니다. 그래도 마을에선 제가 제일 미인이지요? 그렇소이까? 하하. 그렇게 두 과부는 한 총각을 두고 한 과부는 부침개를 만들어 아침에 총각을 찾고 한 과부는 몇 리나 되는 장에서 떡을 사오느라 오후에 찾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이 일이 있어 멀리 다녀오느라 며칠을 못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오래간만에 두 과부가 만나게 되었는데 도순아, 요즘에 많이 바쁜가 봐.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응, 내가 집안일 때문에 바빠서. 이참에 나도 밀린 집안일 좀 했어. 그랬구나. 그런데 넌 요즘도 밤만 되면 많이 외롭니? 요즘은 그렇진 않아. 뭐랄까. 다시 태어난 느낌 뭐 좀 그래. 그런데 넌 좀 어떠니? 아직도 밤이 많이 힘들지? 아니, 난 요즘 황홀하다랄까? 내 몸이 둥둥 떠서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야. 그래. 잘 됐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다시 젊은 청년이 돌아왔답니다. 헌데 떡을 사러 다니던 도순이 과부가 매일 떡 사러 다니는 게 번거로워 총각이 오는 날에 맞춰 미리 떡을 잔뜩 해 놓았었답니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 총각이 보고 싶어 떡을 가지고 총각의 집으로 찾아가 반가움에 방문을 열고 불쑥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남녀가 홀딱 벗고 뒹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순이, 내가 여기는 웬일이야. 그건 내가 할 소린데, 영란이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난 총각하고 사귀는 사이야. 뭐라고? 내가 총각하고 사귄다고? 뭔 소리 하는 거니? 총각은 이미 내 건데. 하면서 두 과부는 머리끄댕이 잡고 죽이네 살리네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일이 있고 난 후 두 과부는 서로 원수가 되었답니다. 서로 찾지도 않고 왕래도 끊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총각은 하는 일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총각이 이사를 한 후 두 과부는 또 밤마다 외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외로움에 지친 두 과부는 각각 부침개와 떡을 가지고 서로를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또 두 사람은 같이 붙어 다니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두 과부의 행각은 서로에게 들켰지만 한자의 사람 인자처럼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된 사내, 옛날 어느 두 사내가 사고치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습니다. 악덕지주에게서 몇 년치 세경을 받지 못하자 술을 먹고 홧김에 지주 영감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경석이 배고프지 않은가? 그려 나도 배고프구만. 돈도 다 떨어졌는데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없겠나? 있지. 지금은 모내기 철이라 낮에는 모두들 논에 가 있을 테니 빈집들이 많을 걸세. 그러니 빈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럴 수가 있었구먼. 그리하여 두 사내는 마을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오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딴 곳에 부잣집으로 보이는 기와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이보게 경석이 이 집은 최근 밥해 먹은 흔적도 없지만 폐물은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럴까? 그리하여 두 사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폐물을 찾다가 옆방으로 넘어갔는데 웬 처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 사내는 대문까지 도망 나오다가 이보게 지금 방에 누워있는 처자가 어찌 조용한가? 글쎄, 혹시 죽은 게 아닐까? 아니야, 죽은 것 같지는 않더구먼. 숨은 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보면 어떻겠나? 그리하여 두 사내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처자를 살펴보았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듯 보였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새까만 데다 꼭 죽은 귀신 같았답니다. 이보슈, 자는 게요. 눈을 떠보슈. 한참을 흔들어 깨보니 처자가 부시시 눈을 뜨며 뉘신지요? 우린 지나가는 행인인데 밥 좀 먹으러 왔다가 들어와 보니 처자가 다 죽어가는 것 같아서 깨우고 있는 중이라오. 아니 무슨 병에 걸리신 게요?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 두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하여 달포가 다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이렇게 기력이 없으신 거군요. 그런데 식구가 없소? 연로하신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도 지병이 있어 달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너무 안 되었소이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금방 흰죽이라도 쏘오리다. 그리하여 사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흰죽을 쑤어 처자에게 먹여주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묵으며 처자에게 흰죽과 밥을 먹이니 처자의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후로 며칠이 더 지나자 한 사내가 다른 사내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보게 경석이, 아니 언제까지 이곳에서 처자 뒷바라지만 할 것인가? 아니 왜 그러는 것인가? 이 낯선 곳에서 집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하지 않은가? 답답하게 하지만 두 다리도 못 쓰는 처자를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냥 놔두면 굶어 죽을 게 뻔한데. 아니, 처자가 자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것인가? 아무 상관은 없어도 죽을 줄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건 더 아니지 않은가?
정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떠나겠네. 고향에 있는 식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 알았네. 그럼 그렇게 하시게나. 그리하여 한산에는 떠나게 되고 한산에는 남아 처자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처자는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사내의 지극정성에 처자는 빼빼 말랐던 얼굴에 살이 올라 보름달처럼 예쁜 처자의 미모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 이렇게 고울 줄이야. 그동안 너무 말라서 내가 몰라봤는데 이제 보니 절색이시구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기력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그런 생각일랑 마시고 어서 건강이나 회복하시구려. 이보슈 처자, 이제 기력도 회복되었으니 내 등에 업혀보시구려. 방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소? 지금 밖에는 꽃들이 활짝 피었소이다. 그렇게 사내는 처자를 업고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산과들의 활짝 핀 꽃을 바라보며 어머, 정말 아름답네요. 얼마 만에 바깥 구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활짝 핀 벚꽃 좀 보시와요. 어쩌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진달래도 피었고 철쭉도 예쁘게 피었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은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아마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당신은 아마도 하느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분 같아요. 고마워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옆에서 처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사내는 가슴이 울컥했답니다. 이렇게 해맑고 착하고 예쁜 처자가 두 다리가 마비되고 부모님을 잃어 기구한 운명이 된 것이 가슴 아파 한없이 불쌍하고 안타까웠답니다. 이보슈 처자,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나도 기쁘구려. 네, 당신이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맘껏 즐기시구려. 그 말을 들은 처자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사내의 옷소매를 꼭 쥐었습니다. 은인께서 절 살려주시고 이토록 잘해주시니 저도 은혜에 보답해야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이 근방에서도 손꼽히는 거부였답니다. 처자는 사내에게 마음을 열고 집안의 보물이 숨겨진 광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내가 광을 열자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든 괴짝이 있었습니다. 거동을 할 수 없으니 이런 보물이 있어도 쓸 수 없었지요. 게다가 참된 지압이 없이 금은 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들어보니 그렇구려. 이제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사내와 처자는 서로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사내는 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며 틈만 나면 업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경도 시켜주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연민이 사랑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이보슈 처자, 내 당신의 착하고 예쁜 마음씨에 반했소이다. 나랑 혼인해 주시겠소? 갑작스러운 청혼의 순간 처자는 당황했답니다. 정말요, 정말? 저랑 혼인하실 건가요? 그렇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소. 내 당신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소. 저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전 당신에게 짐만 될 거예요.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이 있어 전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 내가 사는 의미가 된다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장독대에 물 한 사발 떠놓고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처자의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부족함 없이 살면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시골뜨기 사내가 피골이 상접하고 다 죽어가는 처자를 외면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사랑도 얻게 되고 부와 행복한 가정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님을 뜨겁게 만든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정우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일을 열심히 잘해서 마을 처녀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정우 총각은 일을 참 잘해. 그리고 되게 건실하기도 해. 거기다 얼굴은 또 얼마나 잘생겼나? 누군지 몰라도 정우 총각에게 시집을 가면 복 받은 거야, 정말. 정우 총각은 처음엔 무일푼이었지만 열심히 일해 모은 품삯으로 조금씩 밭을 사늘려 갔습니다. 덕분에 총각네 밭은 점점 몰라보게 커져갔습니다. 총각은 넓은 밭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밭이 점점 늘어갔지만 총각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내 밭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디 사람 손으로 다 갈기엔 점점 힘에 부치는구나. 밭을 갈 소 한 마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 이 마을에는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가진 전답도 많았지만 마구간에는 마소가 그득한 집이었죠.
고래등 같은 부잣집에는 홀로 밤을 지새는 마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대감은 이곳저곳에 여러 명의 어린 후첩들을 두고 집에는 찾아오지를 않았답니다. 매일 밤 남편 없이 홀로 밤을 지새우는 마님은 한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독수공방, 그야말로 생과부 신세로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긴긴 밤을 매일 같이 혼자 보내려니 참으로 우울하구나. 마님은 홀로 밤을 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휘영청 달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총각이 부잣집에 찾아왔습니다. 밭을 갈기 위해 소를 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계십니까요? 마님, 저 정우이옵니다. 아, 그래? 정우가 어쩐 일로 날 찾아온 겐가? 밭을 갈 소를 빌리러 왔습니다요. 가만히 보니 오늘따라 정우란 총각이 잘생겨 보였습니다. 옳거니 이 녀석이 이렇게 잘생겼었다니 내 미처 생각지 못했었구나. 마님은 속으로 정우가 새롭게 보이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총각을 어떻게 꼬드긴다. 옳거니 좋은 방법이 있었지. 마님은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내 소를 빌려주고 싶지만 몇 군데에 빌려줘서 지금은 빌려줄 수가 없구먼. 아니, 마님, 마국간에 소가 저리 많은데 어찌 소가 없단 말씀입니까? 아, 글쎄,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래도. 정우는 당황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마님, 소가 없으면 밭을 어찌 갈라고 그러십니까요? 옳거니 미끼를 물었구나. 생각하면서 마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정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구먼. 그렇다면 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네. 아이고, 마님, 말씀만 하십시오. 소만 빌릴 수만 있다면 셋내 무엇이든지 해내겠습니다요. 마님은 옳다구나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소를 빌려준 만큼 정우 자네도 여기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야 되겠구만. 정우는 조금 놀랐지만 결국 수긍하고는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뭐, 마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옳거니 그렇다면 날 따라오시게. 그러자 마님은 정우를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마님을 따라간 정우는 어느새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쭈뼛거리며 서 있는 정우를 향해 마님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는 천천히 다리를 벌렸습니다. 자, 정우 총각, 어디 한번 이 밭에 힘을 좀 써보게나. 정우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우는 바지를 내리고는 마님의 밭을 향해 힘차게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외로웠던 마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우 총각, 더 세게 해보게. 아, 더 세게 해보라니까. 이렇게 말입니까, 마님? 이렇게요? 아이고, 쟁기질이 참으로 힘차구만. 마침내 마님은 기쁨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은 밤이면 밭을 갈고 쟁기질을 계속 이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의 절친인 이웃집 마님이 부잣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마님도 부잣집 마님처럼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마님은 평소처럼 안방에 불쑥 들어가려 했는데 정우 총각과 부잣집 마님이 괴성을 지르며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망측해라. 대낮부터 두 남녀가 어찌 저런 짓을 하다니 쯧쯧. 이웃 마님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외로워서였을까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이웃 마님은 정우 총각과 마님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우 총각. 저렇게도 기운이 좋다니 게다가 물건은 또 어찌 저리 크노.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 총각의 큰 물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끙끙 앓던 이웃집 마님도 그래, 못하는 게 바보지 안 되겠어. 이러다 내가 말라 죽겠어. 나도 정우 총각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먼. 얼마 뒤 이웃 마님은 소를 빌리러 부잣집에 가는 정우 총각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우 총각, 잠깐 이리 와 보겠나? 네, 어쩐 일이십니까? 마님? 아, 글쎄, 잠깐 와보래도. 정우 총각을 꿰어낸 이웃 마님은 정우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정우 총각, 내 부탁을 들어주면 우리 집 소도 마음대로 빌려가게 해주겠네. 정말이십니까? 아무 때나 빌려갈 수 있다고쇼? 아, 그럼 이를 말인가? 이웃 마님의 말에 정우 총각은 조아라 바지를 내렸습니다.
정우 총각의 대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이웃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원, 이런 물건이라니. 정말 소를 빌려주는 값으로 아주 딱이로구먼. 정우의 물건이 이웃 마님 속으로 들어오자 그야말로 황홀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마님도 그간의 외로움을 한껏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웃 마님과 불타는 시간을 보낸 정우 총각은 두 부잣집으로부터 소를 빌리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의 밭은 점점 풍성해졌고 일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우 총각은 곡식이 주렁주렁 열린 밭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릇 원하는 한 가지를 얻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한 가지를 내줘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법입니다. 정우는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이미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조판서 정웅순. 옛부터 청렴결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선비 혹은 벼슬아치들의 욕심 없고 깨끗한 몸가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벼슬아치는 특히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을에 모두 그래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할 바를 다하는 이런 사람을 굳이 청렴결백하다고 존경하는 것을 보면 역시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한 일을 하여 새삼 칭찬받는 것은 그 반대, 즉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도 됩니다. 이리하여 자연 청렴결백이란 말이 하나의 교훈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청렴결백이 모두 나라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렴하되 정당하고 장래성 있는 계획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정홍순이 딸의 혼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즈음 정홍순은 호조판서, 지금에 비유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대신으로서 가정 살림도 무엇 하나 부끄러울 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귀여운 외동딸의 혼례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르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홍순의 부인은 약혼 때부터 이것저것 혼자 궁리가 많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홍순은 숫째 딸의 혼사를 잇기나 한 듯이 도무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설마 있지는 않았겠지 하며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도 혼수를 장만하자는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은 대감, 우리 아기의 혼례를 혹시 남들이 선사하는 것으로 때울 생각이신가요?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정홍수는 그게 될 말이요.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가지씩 들어오는 혼수용 선사품을 그때마다 모조리 돌려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만약 자기 부하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면박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제할 바를 제가 격대로 장만하는 법이다. 호조판서인 내가 그래 그런 일로 남의 신세를 져야 된단 말이냐. 하고 나서 언성을 높이고 윗사람이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 아랫사람은 그만큼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고 타일렀습니다. 이렇게 혼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부인의 조바심은 이를 데 없이 커졌습니다. 대감께서 수고로 오시면 제가 혼자 마련하겠으니 비용이나 넉넉히 주십시오. 정홍순도 이 말은 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좋소. 대체 얼마나 돈이 필요하오? 적게 잡아도 600냥은 있어야지요.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정홍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600냥이라고?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600냥이 많기는커녕 제대로 하자면 1000냥은 들 것입니다. 할 수 없소. 그러면 체면상 한 800냥으로 하겠으니 어서 목록이나 써주오. 하고 정홍수는 갑자기 싹싹하게 일러놓았습니다. 부인이 좋아라고 혼인 채비 목록을 적어준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정홍수는 혼례식 날이 내일 모레가 되어도 물건 하나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바로 혼인 전날에도 감감소식이었습니다. 부인은 초조한 끝에 사랑해까지 나왔습니다. 대체 어쩌시자는 셈입니까? 그제야 정홍수는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인지 아뿔싸 큰일 났구려. 부인이 적어준 대로 백방 사람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리 꿈을 대는지 한번 혼을 내야겠군.
하며 애꿎은 남들만 탓했습니다. 실상 자기는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부인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 멍하니 쳐다보니 눈에는 안타까운 눈물만 글썽글썽했습니다. 자, 부인.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별 수가 없어. 혼례는 안 지낼 수 없으니 부인이 안종을 시켜 명색만이라도 음식을 차리구려.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모두 내 잘못이니 용서하오. 정홍수는 부인 앞에 머리까지 숙였습니다. 이에 이르러서는 부인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고 혼수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격에 맞추기보다 임시로 적당히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날이라야 신부의 옷부터가 집에 두었던 나들이 오시고 음식도 그저 여느 때 손님 목만큼 분량을 늘였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명색만의 혼인 예식은 정홍순의 부인이 고개를 쳐들지 못할 정도였고 모인 손님들도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더구나 신랑은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남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신랑은 마치 거지 대우라도 받은 듯이 모욕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신랑의 집은 가문만 좋았지 당시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홍수는 호조판서 딸이 빨래한 옷을 입고 시집갔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전과 다름없이 태어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신랑 된 사람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후 가끔 처가라고 찾아가도 정판서는 별로 반겨주지 않고 때가 아니면 숫제 식사도 얻어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허참, 왜 온다고 진작 통지를 안 했나? 우리 식구의 밥만 끓였으니 어서 집에 돌아가게. 하고 매정하게 내쫓을 적에는 무안하고 또 분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인은 세도가 당당한 호조판서이고 자기는 한낱 타급 관리입니다. 그저 분함을 참고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난 앞으로 죽어도 처가 문지방은 타지 않겠소. 하고 아내에게 화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3년 동안 처가 문전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정홍순이 일부러 사위와 딸 내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물론 처가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친이 사위도 반 아들이라고 한다. 장인이 아무리 너를 괄시해도 너는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하느니라. 어서 갚아야 한다. 해서 마지못해 찾아갔습니다. 정홍수는 사위와 딸을 보더니 아무 말 않고 밖으로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 지은 큼직한 기와집을 가리키며 자, 어떠냐? 이만하면 너희 내외는 고사하고 한여남은 식구가 편히 살 수 있겠지. 하고 말하면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혼자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사위는 그 뜻을 얼핏 알아채지 못하면서도 예. 하고 장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바깥 모습도 깔끔하였지만 안은 더욱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또 방마다 세간이 짜임새 있게 들어섰고 뒤쪽 곳간에는 양식도 제법 많이 쌓였습니다. 사위와 딸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즐겁게 바라본 정홍수는 껄껄 웃으며 딸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은 오늘부터 너희가 살 집이다. 애초 너희들 혼례에 쓰자고 생각한 800냥을 가지고 간간히 이용하여 1000냥도 넘었기에 이렇게 너희들의 살림을 장만한 것이다. 그간 섭섭했겠지만 한때의 체면만 생각하고 그 돈을 없앴던들 오늘 이 열매가 맺었겠느냐. 사사로운 일뿐 아니라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로 낭비를 피하고 장래를 위한 저축에 힘써야 하느니라. 이때 딸 내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는 상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그 후 사위가 이날의 감동을 바탕삼아 역시 호조에서 이름난 관리로 나라의 부를 이룩했다는데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 유감입니다. 역시 정홍순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호조에서 어느 수하관리로 김모라는 근직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모는 항상 가난에 쪼들려 의관도 꾀죄죄하게 차리고 언제나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홍수는 전부터 눈여겨오던 터인지라 쓸모가 많은 사람인데 어째서일까? 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라의 복록으로도 살림이 펴지지 않느냐? 아니올시다. 복록은 넉넉하오나 군 식구가 20명이나 되어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홍수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다. 그래, 너희 식구는 몇 명이냐? 6명이올시다. 그 나머지가 모두 군 식구란 말이냐? 예, 그러면 그 군 식구를 모두 내쫓으면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네 말대로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겠고 또 자칫 나라 일에도 실수를 범하기 쉽다. 저도 그런 생각이오나 모두 저를 의지하는 가난한 일가 친척인데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너는 내일부터 해직하겠다. 그래도 못 내쫓겠느냐? 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세상의 해직 이유치고는 억울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무정하게도 이 불쌍한 김모를 정말로 해직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홍수는 생각이 난 듯이 김모를 불렀습니다. 김모는 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호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보다 홀가분한 기색이 얼굴에 엿보였습니다. 정홍수는 짐작하는 바가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너 지금도 군 식구를 기르느냐? 하고 다정히 물었습니다. 아니올시다. 대감께 해직을 당하자 모두 하나둘씩 나가더니 이제는 저희 식구만 남았습니다. 하하, 그거 참 잘 되었다. 정홍수는 그것 보란 듯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호조에 나와 일을 보아라. 너는 그동안 야속했겠지만 하도 보기에 딱하여 내 대신 군 식구를 없애준 것이다. 자, 여기 너의 1년치 복록이 있다. 이것은 휴직하는 동안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액수를 내가 모아둔 것이다. 부디 나의 지나친 참견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라 일이나 개인의 살림에 하나도 군짓이 없도록 힘써라. 김모가 그로부터 가정을 즐겁게 꾸리며 나라 일을 열심껏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민 여인을 사랑한 성균관 유생. 옛날 조선 초기 한양에 학문이 뛰어난 성균관 유생 이원식이 살았습니다. 이원식의 뛰어난 학문과 지혜는 성균관 내 유생들에게도 크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원식의 아버지는 정의품 2조 판서를 지낸 이종원이었습니다. 명문가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출세길이 훤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원식은 어찌나 학문을 파고드는지 스승님들조차도 이원식의 질문 공세에 골치가 아플 정도였답니다. 이원식은 항상 해가 뜨기도 전에 성균관에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해 해가 떨어져야 나오는 공부벌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균관 동문 부친의 생신 잔치에 초대받아 잔칫집에 갈 일이 생겼답니다. 이원식은 생신 잔치에 일찍 다녀와서 성균관에 가서 공부할 요령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선 이원식은 찬 공기를 맞으며 한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의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웬 처녀가 쓰러져 다리를 붙들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처자. 어디 다치신 게요? 물동이를 이고 오다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습니다요. 그러시오. 어디 좀 봅시다. 이원식은 처녀의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들여다보니 움푹 패인 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내 등에 업히시구려. 한시라도 빨리 의원에게 보여야 할 것 같소이다. 이원식은 처녀를 들쳐 업고 불이 나게 달려가 의원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나와 처녀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다쳤구먼.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소이다. 이대로는 당분간 걸을 수 없으니 이곳에 머물며 치료를 해야겠소.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하루도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려. 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리를 자를 수도 있으니 이를 어찌한다. 그렇게 의원과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원식은 처녀의 사정이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처자의 집이 어디요? 내가 가서 어머님을 돌볼 테니 처자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부터 받는 게 좋겠소. 선비님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오나 초면에 선비님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크게 다친 처자를 외면하는 것은 선비로서 할 짓이 아니라오.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시구려. 그리하여 처녀는 의원 집에서 치료를 받고 이원식은 처녀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처녀가 알려준 집에 찾아가 보니 허름한 초가집의 방이 하나인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계신지요? 따님에게 일이 있어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오.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시오. 이원식이 방에 들어서니 살림살이라고는 괴짝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고 한쪽에는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한쪽에는 늙은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일어나 맞이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따님께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요? 그게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다리에 상처가 생겨 의원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구려. 많이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 보아하니 선비님께서 이 늙은이 때문에 일부러 발걸음을 하신 게로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당분간 따님이 치료받느라 집에 오지 못하니 제가 사람을 보내 어머님을 돌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병들어 홀로 누워있는 노파를 두고 나오려니 이원식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처자의 어머님이 병들어 누워있지만 인품도 훌륭해 보였고 딸 또한 효심이 깊고 인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노파의 집에서 나온 이원식은 다시 의원 집에 찾아가 처자의 어머님도 왕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두 모녀의 치료비를 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여종 전주댁을 보내 처자의 어머님을 돌보게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동문 부친의 생신 잔치집으로 향했답니다. 생신 잔치에 도착한 이원식은 아버님을 찾아가 생신을 축하한다며 인사를 하고 동문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바로 성균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성균관에 도착한 이원식은 또 하던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따스한 햇볕이 들고 들판에 꽃이 피어나자 이원식은 공부하느라 지친 머리를 식히고자 밖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원식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글 읽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웬 여인이 글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인이 읽어주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귀엽고 보기 좋아 숨을 죽이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는 아이들이나 책을 맛깔나게 읽어주는 여인이나 모두 참 보기 좋았답니다. 여인이 책을 읊는 소리가 어찌나 꾀꼬리처럼 예쁜지 또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원식은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 짓고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책을 읽고 있는 여인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이원식은 여인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서 본 듯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추운 겨울 다리를 다쳤던 처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자와 어머니의 치료는 잘 되었는지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느라 깜빡하고 있었구나. 두 모녀의 치료는 잘 되었겠지? 잠시 후 책 읽기를 마친 여인이 일어서는데 옆에 있던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쪽 다리 무릎 아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원식은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는 처녀를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처녀를 부축한 이원식은 처녀에게 물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어서 말해보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어서 말해보래도 그러시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전 괜찮습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 처자의 다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묻는 것이요. 왜 말하지 않는 것이요? 죄송합니다. 선비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 왜 자꾸 딴소리만 하는 것이요. 처자의 다리를 왜 잘랐는지 그걸 말해보시오. 분명 그때 처자의 치료비를 의원에게 모두 주고 왔는데 다리를 잘랐다니.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니 어서 말해보시오. 전 괜찮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제겐분에 넘칩니다. 아무리 물어도 바로 처녀가 말하지 않자 이원식은 답답했지만 처녀를 부축하여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녀의 집에 도착한 이원식은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전에 왔던 선비님이시구려. 그래.
몸은 좀 어떠신가요? 이원식이 묻자 처녀의 어머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서글피 우시는지요? 한참을 눈물을 쏟으며 우시던 어머님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나자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비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너무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뭐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따님의 다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원식의 질문에 어머니는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일찍 죽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정아의 다리가 잘린 것이니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님, 어찌된 영문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의원의 말이 내 병을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자 정아가 자신의 다리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니 내 병을 치료해 달라고 의원에게 부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선비님께서 주고 가신 치료비로 내 병 치료에 필요한 약재를 구하는 데 쓰느라 정아의 다리를 고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원식은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아차, 그때 내가 한 번만 의원 집에 찾아가 봤어도 정아 처녀의 다리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무심한 내 탓에 정아 처녀가 다리를 잃게 되었다니. 이원식은 가슴이 아프고 정아 처녀가 불쌍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무심하고도 무심한 이 못난 놈 때문에 착하고 예쁜 정아 처녀가 저렇게 되었다니 이를 어찌한담. 다리를 잃은 정아 처녀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원식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 번만 찾아봤어도 정아 처녀의 다리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무심한 자신 때문에 정아 처녀의 다리가 잘렸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이원식은 두 모녀의 생계가 걱정되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쌀독을 열어보니 보리쌀 한 대도 안 되는 만큼 있고 정아 처녀가 삭바느질하는 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방 안에는 바느질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말도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치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해맑은 모습으로 책을 읽어주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치료를 위해 자신의 다리를 포기한 정아 처녀의 효심과 착하고 고운 심성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터에 들려 쌀과 여러 가지 곡식을 사서 우마차에 실고 정아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보아하니 쌀떡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장에 가서 좀 사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요? 내 정아 처녀에게 할 말이 없어.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시구려. 집으로 돌아온 이원식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책을 펴도 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는 정아 처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병들고 연로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한쪽 다리가 없는 처녀의 몸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서 고운 목소리로 해맑게 책을 읽어주던 정아 처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다음 날 성균관으로 향했지만 성균관에서도 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나? 책을 펴놓고 먼 산만 바라보는 게 꼭 영혼 없는 사람 같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글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과 스승님들조차도 이원식의 그런 모습에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러한 이원식의 이야기가 아버지 이종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원시가 듣자 하니 요즘 내가 넋이 나간 사람 같다고들 하던데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당분간 책을 덮고 머리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그러냐? 내가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내가 봐도 너는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더구나. 이참에 좀 쉬면서 머리도 식히고 건강도 챙기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며칠 삼각산 암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원식은 그날로 삼각산 암자로 떠났습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개울가를 따라 야산에 활짝 핀 꽃을 구경하며 암자에 다다른 이원식은 혼란한 머릿속을 비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봄과 여름이 지나고 야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지는 가을날 이원식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원식은 제일 먼저 정아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아 처녀, 집에 계시오. 누구세요? 방문을 열면서 정아 처녀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집에 계셨구려. 마침 바느질거리가 들어와서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세요.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님도 힘겹게 몸을 세우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지금 어떠신지요? 선비님 덕분에 의원이 지어준 한약을 먹고 나니 이렇게 혼자서도 앉을 수가 있다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늙고 연로한 노인과 한쪽 다리가 없는 젊은 처녀 두 모녀의 얼굴은 온화하고 맑았으며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산을 다녀오다 보니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더군요. 혼자 보기 아까우니 정아 처녀를 데리고 다녀와도 될런지요? 그럼요. 우리 정아도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느라 답답할 텐데 선비님께서 그래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원식은 어머님의 승낙을 받고 정아 처녀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가냘픈 몸매에 너무 가벼운 것이 원식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으면 사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얼굴이 저리 밝을 수가 있을까. 마을을 벗어나 언덕에 오르니 높은 삼각산이 온통 붉게 물들었는데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삼각산이 참 예쁘게 물들었네요. 많이 봐온 삼각산이지만 오늘은 더 예뻐 보입니다. 선비님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요. 너무도 해맑게 기뻐하는 모습에 원식은 가슴이 아파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당연히 저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무심함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지는데 멈추질 않았습니다. 선비님 우시는 거예요? 원식의 등이 떨리는 걸 느낀 정아는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선비님 뭔 일 있으세요? 아니요.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있다오. 그러세요? 난 또 우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정아 처녀를 내려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삼각산 단풍을 보며 많은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서 붉어진 햇빛이 삼각산을 더욱더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난 이원식이라 하오. 지금은 성균관 유생으로 있다오. 내 정아 처녀를 안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소. 정아 처녀의 맑고 고운 마음씨에 내 가슴은 뛰고 있어. 나와 혼인해 주겠소? 저는 선비님께 큰 짐이 될 거예요. 선비님은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선비님께 짐이 되긴 싫습니다. 짐이라 하였소? 오히려 정아 처녀와 혼인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오. 나에게는 그게 더 큰 짐이 된다오. 이원식의 청혼에 정아 처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처지가 그러한데 앞길이 창창한 이원식을 자신 때문에 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답해 주시오. 나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오. 혼인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저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완고한 정아 처녀의 요청에 원식은 정아 처녀를 업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답답해 견딜 수 없던 이원식은 다시 정아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선비님을 볼 자신이 없어요. 혼인을 승낙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 밤이 되어도 정아 처녀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답니다. 이원식은 마루에 앉아 정아 처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어머님 식사를 챙기러 정아 처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에 쪼그리고 자고 있는 선비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처럼 내 처지가 원망스러울 때가 없구나. 너무 좋은 분 같은데 나도 도련님과 혼인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처지가 원망스러워. 이불을 꺼내어 원식에게 덮어주고 잠에서 깰까봐 조용히 어머님 식사를 챙겨드렸답니다. 그러기를 10수일. 아직이요? 도련님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럼 혼인을 승낙하신 게요.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혼인하지 못했을 것이오. 정아 처녀에게서 혼인 승낙을 얻어낸 이원식은 기뻐 날뛰었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꽥 질렀는데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나가던 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님 청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제가 사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대뜸 혼인이라니. 그래 어느 분의 여식이더냐? 헐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인입니다. 어허, 참 내가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구나. 이원식은 아버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버지는 대뜸 화를 냈습니다. 안 된다. 어찌 족보도 없는 처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인단 말이냐? 아버님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힌 이원식은 어찌 설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정아 처녀를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면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무엇이라? 내가 실성을 했구나. 여러 명의 자식이 있지만 장남인데다 가장 촉망되고 기대했던 자식인데 뜬금없이 천민인 처녀와 혼인하겠다니 그것도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병신하고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민의 병신 며느리를 드린다면 남들이 뭐라 할 것이며 어떻게 조상님들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인도 천민의 병신 며느리는 절대 드릴 수 없다며 더 완고하게 반대를 하니 아버지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원식은 수차례나 찾아가 정아 처녀와의 혼인을 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원식은 보찜을 메고 충청 지역에 있는 동문을 찾아갔습니다. 동문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동문의 도움으로 집과 서당을 구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에 올라온 이원식은 정아 처녀와 어머님을 모시고 충청도로 내려가 미리 장만해 둔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정아 처녀와 간단히 혼례를 치른 이원식은 서당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균관 유생 중 최고의 학도가 서당을 열었다는 소문은 충청도의 삽시간에 퍼졌고 이원식의 서당은 원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답니다. 정아 처녀와 혼례를 치른 이원식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서당에서 원생들 가르치는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정아 처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답니다. 이원식과 정아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의품 6조 판서가 둘이나 나왔답니다. 출세를 버리고 여인을 택한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년 민준이가 살았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이었는데 소반을 메고 다니며 장사를 하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삭바느질하며 살아갔습니다. 민준이는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소장한 책을 모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비싼 책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해 같은 책을 반복해 보면서도 항상 볼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낮에는 장에 나가 주먹밥을 만들어 팔고 해가 떨어지면 돌아와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보곤 했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터에서 주먹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배가 고팠는지 민준이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주먹밥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쏜살같이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 여러 마리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준 주먹밥을 새끼 고양이들에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주먹밥 하나를 다 먹을 동안 어미 고양이는 밥 한 톨도 먹지 않고 바라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미 고양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플 것 같아서 민준이는 주먹밥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어미 고양이가 주먹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주먹밥을 먹기 시작하자 민준이도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안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민준이와 고양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영조 때 참판까지 지낸 김대감은 간만에 벗을 만나 술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민준이가 고양이들에게 주먹밥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주먹밥을 가져와 팔면서 2개씩이나 고양이한테 내놓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개 남은 주먹밥이 모두 팔리자 소년이 자리를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김대감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아이야, 잠시 이리 와 보거라. 저 말씀입니까요? 그렇다 너 말이다. 그래, 오늘은 얼마를 벌었느냐? 돈은 못 벌었으나 오늘만큼은 마음이 부자입니다요.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오늘은 제가 불쌍한 고양이들에게 밥을 줄 수 있었는데 제게 고양이에게 줄 수 있는 밥이 있었다는 게 정말 하늘에 감사하고 제 가슴이 너무 뿌듯합니다요. 돈은 내일 벌어도 되니까요. 정말 그리 생각하느냐? 네, 맞습니다요. 오늘만큼은 제가 제일 부자인걸요. 조그만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도저히 어린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말들만 나오니 김대감은 기가 찼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 사느냐? 너는 누구더냐? 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한자 영자 섭자 되는 분의 둘째 한민준이라 합니다. 그러느냐? 보아하니 말투가 글 공부 꽤나 한 것 같은데 읽고 쓸 줄은 아느냐? 네, 읽고 쓸 줄은 압니다요. 책은 어떤 책들을 읽어보았느냐? 소위는 효행록, 삼강행실도, 동국정원 같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느냐? 내 나이에는 어려운 책들인데 벌써 읽었다니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김대감은 민준이 같이 심성이 곱고 총명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면 나랏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준이 집으로 따라가 민준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을 소개하며 민준을 데려다 가르쳐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쿠, 김대감님께서 제 자식놈을 데려다 가르쳐 주신다면야 제가 말릴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하여 김대감은 민준이를 대감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대감에게는 어린 손녀딸 순애가 있었는데 민준이도 손녀딸 순애와 함께 글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워낙 책을 좋아하던 민준이는 김대감 집에 있는 수많은 책을 보며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대감님, 여기 있는 책을 모두 읽어봐도 되나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책은 모두 보거라. 허허. 네,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민준이는 김대감 집의 서책들을 하루에도 몇 권씩 읽어 나갔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깨우쳐 나갔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김대감에게 물어가며 깨우쳐 갔습니다. 옆에서 하루 종일 서책에 빠져있는 민준을 보던 손녀딸 순애도 덩달아 책을 보게 되었는데 순애의 지식도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둘은 함께 글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답해주곤 했는데 주로 순애가 물어보고 민준이 답해주는 편이었답니다. 서로 오랜 시간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 친해지면서 정도 많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글 공부에 매진한 지 10년이 다 되었을 때쯤 김대감이 큰 병에 걸렸는데 용한 의원들이 많이 다녀갔어도 고치지 못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의 별세는 민준도 가슴이 아팠지만 순애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어려서부터 대감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대감이 떠나니 순애의 마음은 더욱 슬픔이 컸습니다.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는 순애가 너무 안쓰러웠던 민준은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는 줄 몰라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순애를 위해 민준은 죽을 쏘아 주었습니다. 순애는 죽을 먹다 말고 그동안 너무 먹지 못해 기력이 없어 민준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준은 그런 순애가 너무 안쓰러워 순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두 사람은 아프고 안쓰럽지만 설레이는 감정까지 생기면서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러 민준이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민준이 장원급제를 하자 당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진 영의정은 민준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영의정은 사람을 시켜 장원급제한 민준에 대해 뒷조사를 시켰는데 몰락한 양반의 자제로 심성이 곱고 총명하여 훗날 크게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민준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집에 도착한 민준은 안내를 받아 들어가 보니 영의정과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이번에 장원 급제한 한민준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내 익히 자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네. 자네는 지식도 뛰어나지만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심성을 가졌더군. 과찬이시옵니다. 그렇게 민준은 조정 대신들과 술과 음식을 먹으며 조정의 일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조판서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영감의 따님 중에 아직 혼이 나지 않은 따님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장차 조정의 큰 인물이 될 훌륭한 사위감이 코앞에 있는데 이참에 두 사람 혼사를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갑자기 정치 이야기하다가 혼사라니.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다른 사람이 채가면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앞에 있을 때 도장을 찍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군. 그럼 오늘은 마시던 술마저 마시고 민준이 자네는 내일 다시 내 집에 와보게. 그렇게 갑자기 잠시 혼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시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민준이는 다시 영의정 집을 찾았습니다.
영희정과 단둘이서 이야기하다가 영희정이 말했습니다. 여봐라, 현이 좀 들라 해라. 그러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현이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비단옷에 희고 고운 피부가 딱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은 사슴을 닮아 무척 예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리 와 앉거라. 이 아이가 내 딸 현이라네. 어떤가 둘이 혼인해 보지 않겠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손에 쥐고 있고 조정의 모든 대신들도 영희정이 좌지우지하니 영희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출세길이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천하일색의 미모를 가진 따님은 어떤 사내라도 단번에 빠지고 말 아름다운 미모이니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높이 평가하여 이렇게 과분한 제안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바탕이 없는 사람을 영희정 영감께서 격없이 대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는 이미 가슴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아직 서로 혼인을 약조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여인입니다. 그러니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희정은 듣던 대로 심성도 곱지만 커다란 유혹 앞에서도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마치고 순애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장원 급제한 의복을 입고 순애 앞에 서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순애 낭자, 이 한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겠소. 이 못난 사내의 청혼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줘. 오늘 이 순간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었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고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